현대차 없이 미국 안 돌아간다. 미국인들이 현대차 철수 얘기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미국을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 7층에 있는 제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리드 상무부 산업분석과에서 5년째 자동차 산업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이었죠. 커피 한 잔과 함께 전날 밤 들어온 각종 보고서들을 정리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할 줄 알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주부터 쌓여온 자동차 산업 관련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고 저는 기계적으로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빅3 생산량 보고서, 전기차 시장 동향 분석, 수입차 판매 현황까지 모든 게 예상 범위 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자동차 산업 월간 보고서 173페이지 하단에 연필로 휘갈겨 쓰인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급성장 억제 방안 검토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현대 20.1%, 기아 18.3%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 메모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20.1%와 18.3%라는 숫자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게 시장 점유율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최신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넘어갔을 자료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4분기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이 각각 20.1%와 18.3%였던 거예요. 합치면 38.4%였습니다. 저는 다른 브랜드들의 수치도 확인해 봤어요. 테슬라가 31.2%, 포드가 12.7%, GM이 8.9%였습니다. 한국 브랜드 두 개가 합쳐서 미국 1위 브랜드인 테슬라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뒤져봤어요. 2020년에는 한국 브랜드들의 전기차 점유율이 합쳐서 5%도 안 됐었습니다. 2021년 8%, 2022년 15%, 2023년 28%, 그리고 2024년 38.4%. 놀라운 상승세였어요. 이런 급성장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주목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 브래드 존슨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브래드는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선배 분석관이었어요. 저보다 3년 먼저 이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에게 오늘 아침 발견한 메모와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브래드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별로 놀라지 않더군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상부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성장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의 약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곧 뭔가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책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대응인지 물어봤더니 브래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만 봤을 때는 단순히 시장 경쟁의 결과로 보였는데 정치적 대응까지 논의되고 있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어요. 오후에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과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기술 개발 동향까지 모든 것을 검토했어요. 놀랍게도 이들이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차는 엘라베마의, 기아는 조지아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업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저는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를 보니
부서장인 데이비드 밀러였습니다. 제목은 긴급회의 소집이었어요. 내일 오전 9시 한국 자동차 산업 관련 브리핑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높은 급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발견한 그 작은 메모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상무부 12층 대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부차관보까지 참석한 걸 보니 정말 중요한 안건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장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회의를 주재한 건 산업정책국장인 로버트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요. 특히 외국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가 어제 본 바로 그 데이터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가파른 상승 곡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로버트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성장이 계속된다면 5년 내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시장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 아닌가요? 로버트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제는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어제 확인한 자료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으로 성장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발표자는 통상대표부에서 온 제니퍼 화이트였습니다. 그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TO 규정을 활용한 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발표자들이 제시하는 논리와 제가 어제 확인한 데이터 사이에 괴리가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그런 긍정적 측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반에 놀라운 발언이 나왔어요. 어떤 고위 관료가 이미 의회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특정 의원들이 관련 법안 준비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다니요. 점심시간에 브래드와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습니다. 그에게 오늘 회의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어요. 브래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고요. 회의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위에서는 이미 한국 자동차 기업들을 견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로비스트들이 최근 몇 달간 워싱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특히 디트로이트 빅3와 관련된 로비 회사들이 의회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순수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였던 거죠. 오후 회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관세율과 적용 시기 그리고 대상 품목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한국 측 반응을 우려했지만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의존적인 위치라서 강하게 반발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로버트 국장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대외비라고 강조했어요. 언론이나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가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성급한 판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국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 같았습니다. 충전 속도도 빠르고
주행거리도 길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이런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관세로 막는 게 옳은 일일까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이미 정치적 결정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법안이 정식 발표됐습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상무부 직원 자격으로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리차드 베일리 상원의원이 연단에 섰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그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거든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베일리 의원이 설명한 법안 내용은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관세에 더해진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3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적용 시기도 빨랐어요. 법안 통과 후 즉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정부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WTO 제소 가능성은 없는지, 소비자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 베일리 의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불공정 무역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소비자들도 결국 미국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야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마치 지금까지는 불공정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오후에 저는 한국 측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중대한 발표가 있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중국의 경우 몇 시간 내에 강력한 반박 성명을 내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나온 건 오후 4시였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온 짧은 코멘트였습니다. 관련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이었어요. 강한 반발이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언론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주요 언론사들의 영문 기사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들의 보도 톤이 의외였어요. 분노나 실망보다는 차분한 분석 기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어떤 기사는 이번 기회에 한국 자동차 업계가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있었어요. 마치 이미 준비된 대응책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래드가 제자리로 와서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어제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주요 한국 기업 대표들과 로비스트들이 참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은 완전히 비밀에 붙여졌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항해 방문이나 공개 성명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브래드도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로비 회사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톰을 만났어요. 톰은 한국 기업들과도 가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요즘 한국 측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봤어요. 톰의 답변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톰이 말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한국의 반응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항의도 없었고 기업들의 성명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 언론들은 이 문제보다 다른 국제 이슈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워싱턴 내 한국 로비스트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의회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언론에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런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포기한 것처럼 조용했어요. 금요일 오후 우연히 한국계 미국인 동료 데이비드 김과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에게 한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데이비드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충분히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데이비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글로벌 기업이라
미국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주말에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미국 시장의 대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들은 분명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상황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진짜 반응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 9시 30분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주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한국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차 ADR이 개장 직후 15% 급락했고 기아도 13% 떨어졌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죠. 관세 부과 소식에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인 거였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브래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 자동차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데 관세가 부과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드디어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점심시간까지 하락세는 계속됐어요. 한국 자동차 주식들이 장중 최대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관련 부품업체들도 동반 하락했어요. 한국 증시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CNBC에서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위기라고 표현했고 블룸버그는 관세 쇼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한국 자동차 주식들이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현상은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반등이 계속 이어졌어요. 수요일에는 전날 하락분을 거의 회복했고 목요일에는 아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미국 자동차 주식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원래라면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봐야 정상이었어요. 경쟁사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게 당연한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주가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급히 시장 분석가들의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골드만삭스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이미 멕시코, 체코, 인도 등 여러 지역에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관세를 우회할 수 있는 루트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멕시코 공장의 경우 협정에 따라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최근 2년간 글로벌 생산 능력을 30% 이상 확대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요. 단순히 미국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다변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이미 우리의 압박을 무력화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던 거죠. 금요일 오후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투자 규모가 15억 달러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모두 북미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어요. 기아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새로운 전기차 모델 생산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차량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침묵은 당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의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대안을 미리 마련해 놓았던 겁니다. 주식시장의 반응도 그래서 달랐던 거예요.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지만 한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파악하고 나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반대로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관세를 우회해서 계속 경쟁한다면
결국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은 이미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고 우리의 압박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말 동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들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들이 지난 5년간 얼마나 체계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월요일 오전 상무부 비공개 브리핑룸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산업분석팀 막내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날 공개된 내부 보고서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보고서 제목은 한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내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숫자가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직접 고용 3,200명, 협력업체 포함 총 14,800명, 기아 조지아 공장 직접 고용 2,900명, 협력업체 포함 총 13,400명, 두 공장을 합치면 총 28,200명이 한국 자동차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한국 기업을 견제한다고 만든 관세가 결국 3만 명에 가까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지역별 의존도였습니다. 엘라베마주 러셀 카운티의 경우 지역 제조업 일자리의 52%가 현대차 관련이었어요. 조지아주 트루프 카운티는 48%였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을 줄이거나 철수한다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어요. 브리핑을 진행한 경제분석관 사라 존슨이 더욱 심각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생산 축소 시 예상되는 실업률 증가가 해당 지역에서 20%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 보고서는 언제 작성된 건가요? 사라의 답변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월 15일이라고 했어요. 관세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미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부차관보인 마크 데이비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됐다고 했어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실제 피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브래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도 오늘 브리핑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5년간 이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정책의 목적과 결과가 이렇게 상반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드가 더 심각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이미 엘라베마와 조지아에서 해고 통보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대응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직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현지 언론에서 관련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오후에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을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이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총 8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많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개발 투자였습니다. 현대차는 미시간에 R&D 센터를 설립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기아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배터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기술 혁신이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협력업체들과 구축한 공급망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품 생산 기술이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업계 전체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평가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다면 이런 긍정적 효과들도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제 이메일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엘라베마 현지 언론에서 현대차 협력업체 해고
소식을 보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제 피해 사례가 나타난 거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한 협력업체에서 12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측은 현대차로부터 주문량 감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해고된 직원 중 한 명의 인터뷰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는 좋은 직장이었는데 정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정책이 정작 미국 노동자들을 해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어요. 단순히 한국 기업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보고될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본 충격적인 보고서가 사실 2달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파일 생성 날짜를 확인해 보니 2월 15일이었습니다. 관세 법안 발표보다 한 달이나 앞선 시점이었죠. 저는 급히 관련 문서들을 더 찾아봤어요. 상무부 내부 메일 시스템을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2월 20일자 메일에는 이 보고서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발신자는 산업정책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브래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분했어요. 놀라지 않더군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불편한 진실은 항상 묻히게 마련이라고 하더군요. 브래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동차 업계 로비스트들이 상무부를 자주 방문했다고 했어요. 특히 디트로이트 빅3 관련 로비 회사들이 한국 기업 견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압력이 상당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로비스트들이 제공한 자료들이었어요. 브래드가 몰래 보여준 문서에는 한국 정부 보조금이 과장되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보다 3배 이상 부풀려진 숫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됐다는 것이었죠.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은 감춰지고 왜곡된 정보가 정책의 근거로 활용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직속 상관인 데이비드 밀러 부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발견한 문제점들을 보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분석관답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정치에 끼어들지 말고 주어진 업무나 충실히 하라는 것이었죠. 밀러 부서장이 더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부서 내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승진이나 보직 이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 진실을 재구성해 보려고 했어요. 의회 청문회 기록, 언론 보도, 업계 분석 보고서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세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자동차 업계로부터 상당한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리차드 베일리 의원의 경우 지난 2년간 자동차 관련 PAC로부터 50만 달러 이상을 받았더군요. 다른 핵심 의원들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더 파고들수록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로비 회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한국 기업들의 긍정적 기여 부분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어요.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 혁신 기여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모든 긍정적 측면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 우연히 대학 동기인 제시카를 만났어요. 그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최근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습니다. 제시카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이미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몇몇 기자들이
관세 법안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로비 자금의 흐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언론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고 동료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브래드가 저에게 조용히 말해줬어요. 주말 동안 엘라베마에서 더 많은 해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협력업체에서 총 25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는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언론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조직 내에서는 이미 벽에 부딪혔고 외부에 알리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고민했어요.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개인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화요일 오전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엘라베마 현지 뉴스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의 일면 기사였어요.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직격탄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현대차 관련 협력업체 7곳에서 총 420명이 해고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셀 카운티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12%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기사에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45세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특히 가슴 아팠어요. 15년간 현대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한국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15년간 좋은 직장이었는데 워싱턴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괜한 싸움을 벌여서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노를 토했어요. 점심시간에 브래드가 더 심각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기아 관련 협력업체들에서 해고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루프 카운티의 오토파츠 매뉴팩처링에서 80명, 웨스트포인트의 스틸 컴포넌츠에서 6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오후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엘라베마 몽고메리 시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항해 집회를 열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들고 나온 피켓의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차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15년 좋은 직장이었는데 왜 망쳤나? 워싱턴은 우리 목소리를 들어라 같은 문구들이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시위 현장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는 영상이 있었어요. 화면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얼굴들이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의 아내라고 소개했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남편이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12년간 일했는데 회사도 좋았고 동료들도 좋았다고 했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사람들도 항상 직원들을 존중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인들이 나서서 모든 걸 망쳐놓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댓글도 흥미로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차 덕분에 지역이 살아났는데 이제 와서 왜 쫓아내느냐고 분노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정치인들이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앤더슨 쿠퍼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엘라베마 현지 리포터가 생중계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정부 예상과 다르다고 보도했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는 분석이었죠. 인터뷰에 나온 한 지역 주민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과 15년간 함께 일해왔다며 그들은 좋은 이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워싱턴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MBC는 관세 정책의 예상치 못한 역효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호무역의 아이러니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모든 기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책 위반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점이었어요. 정오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차드 베일리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엘라베마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항해 집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어요. 베일리 의원은 바로 관세 법안을 주도한 인물이었거든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일리 의원이 우리를 위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라고요.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다가 우리가 쫓겨나게 됐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베일리 의원에게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으려고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만남을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오후에 브래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해줬어요. 상부에서 이런 시위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베일리 의원 측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더욱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는 보도였어요. 기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애틀랜타 주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가자 수가 엘라베마보다 더 많았어요. 약 2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한 노동자의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기아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정말 좋은 회사였다고 했습니다. 안전 교육도 철저히 해주고 복지도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리차드 베일리 상원의원의 사무실은 전화벨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대부분이 엘라베마 지역구에서 온 항해 전화들이었습니다. 베일리 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톰 하딩이 제게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어제 하루에만 300통이 넘는 항해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관세 정책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전화 내용도 예상과 달랐다고 했어요.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었죠. 오전 11시쯤 베일리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톰 하딩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배석하라고 해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베일리 의원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굴복하거나 조용히 철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홍보 담당 제니퍼 스미스가 더 심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앞다퉈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했어요.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는 베일리 의원의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고 했습니다. 버밍햄 뉴스도 비슷한 논조라고 하더군요. 톰 하딩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베일리 의원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8%포인트나 급락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러셀 카운티와 리 카운티 같은 현대차 관련 지역에서의 하락폭이 컸다고 했어요. 이 지역들은 베일리 의원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지지층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베일리 의원을 지지하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대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해서 보호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스미스가 언론 대응 전략을 제안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책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라고 몰아가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베일리 의원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이미 지역 주민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이 통할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엘라베마 주지사가 베일리 의원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관세 정책을 지지했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명확해지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주지사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도 미묘했어요. 연방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뉘앙스였어요. 오후에 베일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배석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인지
지역구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등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베일리 의원은 여전히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일시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결국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확신이 없었어요. 기자 중 한 명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는 것이었어요. 베일리 의원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답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베일리 의원의 지역구에서 더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몽고메리 시내 중심가를 행진했다고 하더군요. 참가자들이 부르는 구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일리는 책임져라. 한국 친구들을 돌려달라. 일자리가 먼저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집회를 생중계했는데 시청률이 상당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한 참가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베일리 의원을 20년간 지지해왔는데 이번만큼은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했으면서 결과는 정반대라며 분노했어요. 그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톰 하딩이 급히 여론 동향을 분석해서 보고했어요. SNS에서도 베일리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비판이 거셌다고 하더군요. 해시태그 베일리 실패가 트렌드에 올라가기도 했다고 했어요. 가장 심각한 건 당내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베일리 의원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베일리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며 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상황이 베일리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는 더 심각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멕시코 생산 2배 확대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현대차가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 2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협정에 따라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투자 결정 시점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관세 부과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었죠. 마치 미국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브래드와 이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특히 멕시코 루트를 활용한 우회 전략이 치밀하다고 감탄했어요. 오후에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기아의 유럽 생산 확대 소식을 보도했어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새로운 전기차 모델 생산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차량들도 유럽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관세를 완전히 우회하는 전략이었죠. 저는 급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현황을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3년간 이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변화된 생산 체계 덕분에 미국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생산 품목의 배치였습니다. 미국 시장용 주력 모델들을 멕시코와 유럽 공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춰 놓았더군요.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에 한국 언론의 보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조선일보 영문판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가 익명으로 한 인터뷰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였다고 말했어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는 것이었죠. 그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어요. 다른 시장에서의 성장을 통해 미국 시장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5%에서
2024년 28%로 줄어들었더군요.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차가 인도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인도 마이너스 미국 간에는 자동차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한국산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창의적인 우회 전략을 보면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브래드가 더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최근 배터리 공급망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호주, 칠레, 콩고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난 통상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리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정말 전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생산지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까지 꼼꼼히 따져서 최적의 루트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복잡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현대차가 자체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에 의존하던 핵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이로써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한층 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아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특성에 맞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한 셈이었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는 것을요. 이들은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는 상무부 내부 서버에서 우연히 접근하게 된 폴더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파일명은 IRA 자동차 관세 로비 활동 분석이었습니다. 이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에는 디트로이트 빅3와 연결된 로비 회사들의 활동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골든 게이트 어드보케이츠, 캐피털 스트래티지 그룹, 아메리칸, 오토 얼라이언스 등 주요 로비 회사들이 2024년 상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여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로비 자금의 규모였습니다. 총 2,300만 달러가 한국 자동차 견제를 위한 로비 활동에 투입됐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의회 브리핑 자료 작성에 450만 달러, 여론 조성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에 680만 달러, 정치인 후원 및 접촉에 1,170만 달러가 사용됐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정치인 후원 내역이었습니다. 베일리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후원을 받았더라고요. 문서를 더 읽어보니 로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었어요. 1단계는 한국 정부 보조금 과장, 2단계는 미국 산업 피해 부과, 3단계는 관세 부과 필요성 강조였어요.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데이터 조작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규모를 실제보다 3배 이상 부풀려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연간 1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로비 자료에서는 38억 달러로 기재했더군요. 이런 조작된 자료가 의회 브리핑에서 그대로 사용됐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이 내용들을 교차 검증해봤습니다. 의회 청문회 기록과 비교해보니 정말로 조작된 데이터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었어요. 베일리 의원이 청문회에서 인용한 한국 보조금 규모가 바로 이 조작된 수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긍정적 기여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이었어요.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모든 긍정적 측면을 로비 자료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있었어요. 3단계에서는 관세 부과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 작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언론사들과의 협력,
전문가 의견 매수, SNS 여론 조작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총 680만 달러가 이런 미디어 캠페인에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 내부 문서 조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상무부 내 특정 관료들이 로비스트들과 협력해서 정책 결정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만 부각하고 긍정적 기여는 축소하거나 삭제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문서에 나온 관료들의 이름을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직속 상관인 데이비드 밀러 부서장의 이름도 있었어요. 그가 왜 제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응 방안도 나와 있었어요. 한국 기업 관련 미국 일자리 감소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보다는 여론관리 방안에 더 집중되어 있었어요. 실제 피해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언론 보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들을 USB에 복사했어요.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이런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건 중대한 위법 행위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복사한 문서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사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작된 결과였다는 게 명확했거든요. 가장 분노스러웠던 건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었어요. 엘라베마와 조지아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로비스트들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거죠.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를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제 커리어는 물론이고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 보도팀에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안전한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고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첫 연락을 취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정책 관련 중대한 정보 제보였어요. 오전 10시쯤 답장이 왔습니다. 탐사 보도팀의 베테랑 기자인 사라 존슨이었어요. 그녀는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전화 통화를 통해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사무실 밖에서 그녀와 통화했습니다. 사라 존슨은 경험이 풍부한 기자답게 신중했어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과 증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로비 자금의 흐름, 데이터 조작, 정부 내부 협력 등 핵심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사라의 반응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런 수준의 제보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워터게이트급 스캔들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어요. 그날 오후 사라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편집국에서 이 건을 정식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보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문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문서를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엘라베마와 조지아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전달했습니다. 듀폰 서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사라는 노트북을 가져왔더군요. 문서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로비 자금 흐름표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사라가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관련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어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행동을 눈치챈 건 아닐까, 문서 유출이 발각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어요. 사무실에서도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아침,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판에 기사가 게재된 거예요.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독점 자동차 관세 정책 뒤에 숨겨진 2천만 달러 로비 스캔들이었어요. 기사는 일면 톱으로 다뤄졌습니다. 사라 존슨의 서명이 들어간 상세한 탐사 보도였어요. 로비 자금의 흐름, 데이터 조작, 정부 관료들의 협력 등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보도됐습니다. 특히 베일리 의원이 받은 87만 5천 달러의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제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큰일 났다고 하더군요. 이런 폭로가 나오면 정부 전체가 뒤흔들릴 거라고 했어요. 데이비드 밀러 부서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사에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로비스트들과 협력해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였어요. 그는 급히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상황이 더욱 격화됐어요. CNN, MBC,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들은 특별 편성까지 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워터게이트 이후 최대 정치 스캔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후에는 베일리 의원 사무실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베일리 의원은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백악관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정치권 전체가 이 스캔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엘라베마와 조지아 주민들의 반응도 보도됐어요. 해고된 노동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로비스트들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한 노동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했으면서 뒤에서는 돈 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든다고 했어요. 소셜미디어도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로비 스캔들이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관련 포스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엄청났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되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합니다.